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이고 삶은 기본적으로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먼저 경험합니다. 빨려들 듯한 이야기를 꿀꺽 삼키고 나면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와 철근을 두른 듯한 사회적 관습과 통념에 갇혀 살고 있음에 새삼 놀랍니다. 추리소설 기법으로 쓰인 엘레나는 알고 있다는 몸에 매인 인간의 근원적 한계와 질병만큼이나 무서운 간병이라는 돌봄노동, 그리고 사회 유지에 필요한 이데올로기 압력을 우리 눈앞에 들이밉니다. 아르헨티나 작가 클라우디아 피네이로가 추리소설 기법으로 쓴 엘레나는 알고 있다를 읽는 일은 그럼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독성의 문제가 아니라 퇴행성 뇌질환으로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주인공 몸속에 독자를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뇌의 퇴행으로 육신의 통제가 불가능한 엘레나는 약의 효력에 기대어 간신히 움직입니다. 목 근육은 머리를 떠받칠 수 없어 고개는 숙어져 있고 벌어진 입에서는 침이 계속 새어나옵니다. 몸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엘레나가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천근 무게의 다리를 지상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된 63세의 중증 파킨슨 환자 엘레나는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발 역할을 해주는 딸 리타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엘레나는 어느 날 리타가 종탑에서 목을 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딸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믿는 그녀는 모든 정황이 리타의 죽음을 자살로 몰아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딸 죽음에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엘레나는 끔찍한 몸을 이끌고 수사를 위한 조력자를 찾아 100년보다 긴 하루를 시작합니다. 소설 구성이 약기운의 몸에 퍼지는 시간 안에서의 리타 행보인 것은 육체에 갇혀있는 주인공을 적나라하게 직시합니다. 독자는 몸의 통제가 외부에 있는 엘레나의 굳은 몸에 갇혀 그녀 의식, 기억과 하나 되어 수사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굳은 몸의 여정이 가져오는 생생한 고통 끝에 리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가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레나 여정은 20년 전 리타와 자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이를 낙태했을 이사벨 집입니다. 매년 아이와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을 보내오는 이사벨을 떠올리며 엘레나는 그들 모녀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이사벨이 딸의 죽음을 파헤쳐줄 조력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사벨 집에서 엘레나가 들은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정반대의 기억입니다. 개인 남편과 살아가는 이사벨은 세상 평판이 무서워 아이를 두고자 한 남편의 생식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사벨은 생전 처음 죽을 용기를 내 낙태를 시도하지만 우연히 마주친 리타의 방해로 실패하고 맙니다.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고 심지어 결혼조차 한 적 없는 젊은 리타는 이사벨에게 어머니의 운명을 받아들이라 강요합니다. 그녀가 받은 종교와 교육, 사회 통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낙태를 죄로 단죄하고 어머니 지위에 신성을 부여합니다. 이사벨은 엘레나에게 20년 전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했던 당신의 딸처럼 지금의 당신 역시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생기지 않았고 딸 역시 자신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사진은 자신이 아닌 남편이 보낸 것이라는 엘레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합니다. 실패했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은 이사벨과 달리 가부장 질서에 매여 있는 리타는 강력한 모성 신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에는 서로 사랑한다는 믿음이 커서 제 욕망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종교의 테두리 속에서 일상 규율이 재단되는 가톨릭 국가에서 낙태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리타는 학습되고 강요된 모성애에 갇혀 이사벨을 강제로 어머니로 만들어 놓았고 아픈 엄마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의 책무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 병세가 심해지면서 자신이 엄마가 되어 아이로 변해가는 엘레나를 보살펴야 한다는 사실에 죽음으로 엄마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어머니의 지위를 잃은 엘레나는 또 어떠한가요? 주님이 주신 육체를 함부로 처분한 죄를 지은 리타는 가톨릭 신부에게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어머니 역시 위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엘레나는 신부 앞에서 자식을 먼저 앞세운 여자인 자신은 미망인도 고아도 아닌 이제 무엇으로 불려야 하냐며 절규합니다. 어떻게 살고 죽을지 결정할 권리마저 억압하는 가톨릭 사회에 대한 신랄한 고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레나의 기억과 의식을 따라가다 보면 엘레나와 리타 관계가 다시 보입니다. 리타는 엄마 뜻에 따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겪고 늙고 병든 엘레나의 수족이 되어 간병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하지만 엘레나와 리타는 부모 자식이라는 책임과 의무의 관계였지 실상은 서로에게 채찍 휘두르듯 모진 말을 퍼붓는 미움과 상처의 대상이었습니다. 엄마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리타에게 오래전에 내가 어머니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어머니가 될 차례라고 받은 걸 돌려드리라고 강요합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끊어낼 수 없는 리타의 철갑을 두른 듯 무거운 돌봄 노동은 먼 나라 아르헨티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 현실로 그리고 두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나의 삶과 중첩되었습니다. 돌봄은 관계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여기든 그곳이든 복지는 여성의 노동으로 대체되어 국가가 치러야 할 복지 비용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가부장 질서와 효사상이 만나 강요된 여성의 부양 노동은 노동으로조차 간주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내가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될 차례라고 강요하는 돌봄이 응당 그러하지 않듯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상징하는 부모의 일방적 희생 역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감정은 사회적 규범과 맥락의 테두리에서 형성됩니다. 모녀 관계를 비롯해 임신을 둘러싼 자기 결정권, 노화와 질병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와 몸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통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엘레나의 파킨슨 병이나 리타 남친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기형은 어쩔 수 없이 혐오를 불러옵니다. 어떤 몸을 지녔는가는 불편부당하게도 한 사람의 지위를 좌우하며 그 개별적 몸의 생로병사는 받아들이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극심한 장애를 동반하는 파킨슨 플러스 환자 엘레나는 늙고 가난하고 외로운 여성이라는 점에서 완벽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생을 말미에서 자신의 딸을 사지로 내몬 가해자가 되었음은 무거운 진실입니다. 과연 누가 자식에게 그러한 짐을 지우고 싶을까마는 늙고 병든 몸은 몸의 주체인 자기를 배반합니다. 이 작품은 육체의 노화와 질병을 둘러싼 개인 문제를 기존 사회 질서와 종교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의식과 결부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고양이는 토사물을 먹는 더러운 동물이라는 아버지의 가스라이팅에 평생 고양이를 거부한 채 살아온 리타는 종교와 관습의 테두리를 넘지 못하는 수능적 인간입니다. 타인의 낙태마저 용납할 수 없는 그녀이기에 죽어가는 엄마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규범에 얽매여 간병지옥에 빠진 것입니다. 그 지옥 탈출이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은 사무칩니다. 질병이라는 외로운 전투에 승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흔히들 가족은 운명 공동체라 하지만 빈곤과 불행 앞에서 책임과 연대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무한한 사랑,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질서와 규범,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이라 믿는 종교의 권위는 인간 삶을 억누르는 속박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 없는 카오스 세상을 맞이할 수 없고 규율과 책임, 의무를 뺀 내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 불편부당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일, 그것이 문학의 소명입니다. 리타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다시 묻는 일로 이 작품의 독해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